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시대의 모순에 대한 번역이다.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2020년 7월 원래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발표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의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라고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금 원래 발표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원래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발표가 진행되는 이곳은 마포구에 있는 저희 한철현 공간입니다. 들어올 때 우리 참가하신 분들의 발열 체크와 안 했고요. 대신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오늘 발표하는 분들, 우리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모평하신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발표할 때 마스크를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들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3분 정도 계시지만 또 역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발표가 진행이 되면 마스크를 쓰고 옆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와 모평할 선생님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7월 원래 발표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7월 원래 발표회 발표를 맡은 김정철이라고 합니다. 네, 동양 철학자 특집으로 3달 동안 이렇게 연재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첫 주자가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소 저희 학회에서는 좀 낯선 분야일 수도 있고, 동양 철학, 특히 조선 융화학과 관련된 연구라는 점에서 좀 어렵거나 낯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분들, 그리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과 박사과정의 조현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정철 선배님에게 부탁을 받아서 오늘 논평을 하러 왔는데요. 저는 이 공간에 처음 와서 많이 낯설고 좀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오늘 좀 부족한 논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정철 선생님께서 해주실 발표의 제목은요, 남계 박세채의 범학전편 연구라고 하는 주제의 연구 논문 발표입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채널 방송하듯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0분 정도의 발표,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의 토론, 그 다음에 계신 청중들께 질의응답 시간 정도 해서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원래 PPT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마치 보고 계신다는 전제 아래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최근 한 4,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박사 논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작성된 페이퍼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박세채가 누구인지, 그리고 범학전편이 뭔지, 이게 뭐 서경 홍보면 주석 아니면 이런 얘기가 많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앞쪽에 배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 범학전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하도와 낙서라는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역학에서 주역의 원류를 따지고 들어갈 때 이제 하도와 낙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주위의 역학계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구주본 낙서수도라는 이런 그림들은 또 홍범의 주석서인 서집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엔 이상한 도형으로 계속 다른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정말
수수께끼 같다. 왜 조선에 보통 박해체는 이제 뭐 황급탕평론, 왕건 중심주의, 아니면 뭐 소롱의 뭐 영도자, 뭐 이런 약간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조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책을 썼는지를 제가 많이 알고 싶었고, 그리고 기존 연구를 많이 참조를 해봤는데 대부분은 왕권 그리고 숙종대 당시에 처음 제기했던 탕평론의 시초가 되었다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책의 전모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수학과 관련이 있고 서경 본문에 대한 주석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토대로 해서 이 논문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림 PPT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의문이 들었던 거죠. 이 항상 사전이나 이런 데서 박해체의 대표작으로 대표 저술로 언급되는 범학전편이 왜 지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당대 정치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한번 경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그 박해체입니다. 박해체의 영정인데 이것이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모습인데요. 백발이 성성한, 아마도 50대 이후에 얼굴일 걸로 추정되는데, 경기도 박물관에 지금 가시면 볼 수 없고 나중에 특별전에 마치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 삶의 대부분을 투야에서 보낸 학자이고요. 그래서 산림이라고 하는데 벼슬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근처나 근거지 근처에서 강학을 하거나 저술을 활동하거나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20살 때 이제 효종한테 좀 대들었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 임금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 계속 이제 강학이랑 저술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강학과 저술에 몰두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저술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첨부한 자료에는 이 방대한 저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희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송시열의 제자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세의 저술은 박해체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저술의 공적은 동방의 제육, 그러니까 조선의 유학자로서는 도저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점이다. 뭐 이러한 평가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대의 다산의 경우는 다산의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경학 체계를 구성해서 많은 저술들을 스스로 많이 방대한 저술을 했는데, 이 박해체 역시 자신이 어떠한 저술을 하는지를 자각을 가지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관행이 완료된 게 9개, 완성된 게 24개,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게 3개, 그리고 총 이게 41종이 되는, 사실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자에 집착하고 저술을 한다는 것 자체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도학의 실천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너무 글자에 많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 뭐 송시열이나 윤증이나 이런 사람도 사실은 문집의 양은 많아도 저술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놓고 방대한 저술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왜 저술에 몰두했느냐를 보게 되면, 이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병도 걸리고 책을 볼 시간이 잘 없어서, 그래서 그 선배들 책을 정리하고 익히는 것에 좀 이렇게 익숙하게 뜻을 두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저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20살 이후에는 이제 과거의 아예 뜻을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 저술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저술에 대한 어떤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행했던 좀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술을 했는지를 다음 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잠깐 읽겠습니다. 세상의 유자들이 정주 이후에 도리가 크게 밝아져서 저술을 일삼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조선의 유학자들이 거기다 정자, 주자의 뜻만 잘 밝히면 되지 그 이후에 뭐 필요하겠느냐, 잘 실천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박세채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특히 송나라 이후에 그 남송 그리고 원대, 영대 이어지면서 많은 저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자꾸 자서를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정조의 뜻이다. 이것이 정조의 뜻이다.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잡다하다 이거죠.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이 편명을 정리한 편차도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후대 저술의 임무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 원래 성현의 의미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 약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저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사실 좀 사상사적이거나 좀 철학사적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보면 16세기까지는 그러니까 퇴계나 율곡 단계죠. 이때까지는 이제 성리대전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입이 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의 본의를 밝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좀 밝혀내는 데 중심을 두었다면 이 박세채가 활동하는 17세기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중국에 들어온 자료에 대한 어떤 섭렵이나 습득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바로잡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중국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조선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저술의 성격은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한 저술이 뭐냐? 박세채는 저술이 뭐다라고 정의를 한 몇 안 되는 조선의 학자입니다. 그럼 그 저술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경, 사서, 사서 삼경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고경에 대해서 남은 뜻을 서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뜻이라는 것은 남은 뜻의 반대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어는 주의입니다. 주된 뜻. 주된 뜻은 공자와 주자가 다 해놨으니 이분들이 하지 않은 나머지 의미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유자들의 의무로 삼자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성현이 남긴 지침을 아우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범학전편의 대표적인데 이 성현이 남긴 업적들이 잘 남겨지진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저술하고 간행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책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한 시대가 지나가면 바로 없어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자. 약간 이런 성격이 컸고요. 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서 책들의 어떤 핵심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고경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배치를 하거나 저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심학지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숙종을 이제 설득하고 경연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책으로 올려질 정도로 상당히 중시되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저술의 원칙을 가지고 저술에 임했는데요. 지금의 저술의 의미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 저는 사실 이 조선시대의 저술들이 독창성이라든지 그 현대 학자들이 자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이 해석이 옳다라고 하면 계속 발전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틀을 저희가 좀 익숙하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사실 거기 내 자서를 반영시키는 것에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착안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자와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남긴 경서에 대해서 여기에서 유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표 의식이 이것을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교육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남은 뜻을 더 드러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술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형적인 사례가 저는 범억전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범억전편은 뭐 제가 소문에서도 밝힌 거긴 하지만, 기존에는 1684년에 박사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책을 편찬했다고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젊은 때부터 구상을 했고 1676년에 완성되어가지고 거의 60대 무렵까지도 계속 수정을 계속 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편분 사이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경학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한 건지, 사실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왕권 강화라든지 당시의 어떤 당쟁의 해결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굳이 이 책을 지으려고 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장은 한문으로 가득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오경사서 대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떠한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박사체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37살 때. 근데 여기서 이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는 이제 채침의 서직전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인정되고 있는, 가장 공인된 과거 시험의 문제로 출제되는 서경대전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저는 이게 그 범억전편 구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범한국 내편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아래는 김이상이라는 사람이 쓴 통감전편. 이 두 가지 책을 서전대전의 앞과 뒤에 배치를 해가지고 서경의 본 뜻을 드러내겠다, 약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범억전편을 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줄에 있는 이 원문도 홍범한국 내편이 홍범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김이상의 경우에는 이 통감전편을 통해서 3대 이전의 역사를 복원하겠다라고 해서 이 시대가 사실 딱 기자, 무왕, 그리고 우임금 이 시대의 역사를 서술하는 거라서요. 이런 것들을 조합시켜서 하나의 책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를 원래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원래 했었는데 지금 화면을 못 띄워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공개할 거니까요. 네네네. 보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앞에 청중분들도 지금 못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소모스럽습니다. 네. 요거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맨 앞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맨 앞에는 서경의 근원이 하도와 낙서, 그런데 낙서에 있고 그 서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뒤에 홍범한국 내편을 배치해가지고 근원은 낙서, 그리고 기자가 가르침을 편 서경이 중심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한 상수학적인 설명을 홍범한국 내편을 통해서 하고자 했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범억전편 연구의 문제는 무엇이냐? 기존에는 이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대체 이 책의 내용이 자세하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도라고 하면 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 책에 대해서 상수학적인 어떤 의미를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분석해보고 싶다.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서술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황금 개념 아니면 왕권과 관련 내용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박세체는 이 책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저희 아까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을 왜 배치했느냐. 왕권만 얘기할 거면 사실 서경 하나만 주석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논문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도상들을 살펴보지 않는 이유가 박세체는 결국 상수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수학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도형들을 붙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원문이 제가 제일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기자가 이 서경에서 홍범을 편 뒤에 오직 채씨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채침이라는 인물입니다. 채침이 한 사람이 서전 대전에서는 그 의미, 그러니까 의리를 밝혔고 그리고 홍범왕국 내편이라는 책에서는 수를 연역했다. 그래서 그 수는 연역할 수 있었는데 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게 알지 못했다.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원문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수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는 바람에 박세체는 갑자기 상수학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물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원문이 더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이거 제가 번역문을 실어드렸거든요. 그 강절의 상수는 이천이 말하지 않은 바이지만 그 후학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감히 가볍게 논하겠는가. 그렇지만 그 법을 대략적으로 미뤄서 살펴보면 시종 변혁하는 사이에 반드시 큰 변혁이나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고찰해보면 마치 주나라와 한나라와 사이와 같을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강절의 상수 역학이죠. 상수 역학을 가지고 설명을 굳이 해보겠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시대가 주나라와 한나라 사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17세기고 청나라가 지금 천하를 지배한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와 한나라 사이에는 강력한 진나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범왕국 내편이 아니라 저희 소홍의 황금 경제서에 보면 주나라와 한나라 사이라는 것은 진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이지만 딱 짧은 시간만 딱 존속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장면을 이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청나라도 머지않아 망할 거다라는 약간 희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시면 가깝거나 멀거나 머지않아서 수십 년 안에 천하의 병고가 있을 테니 아주 발꿈치를 들고 기다릴만 하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정말 이 청나라한테 엄청난 치욕을 받았다고 이분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신중하도록 하자. 이러한 대환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계속 기대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강절의 상수를 부정한 글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반대인 거죠. 강절의 상수를 술수를 가지고 한번 점을 쳐본 거죠. 이 시대가 다시 그러니까 주나라와 한나라 사이처럼 다시 그 한나라의 영광이 다시 올 것처럼 다시 문명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청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 도학이 밝아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학에 대한 부정이 될 수는 없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사람은 상수학에 상당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것 말고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철저하게 다 외면을 하고 일부 자료에만 의존해서 논문을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어떠한 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 책 자체가 사실은 박스치의 독자적인 설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뭐 역학계몽의 일부, 그리고 설경대전의 일부, 그리고 홍공환경항전내편의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책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접적인 생각을 알기가 어려운 책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 방법을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가 너무 작아서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시게 되면 기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박스치가 끌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권근의 도상, 그리고 김희상의 통감전편이라는 책, 그리고 주위의 황국변이라는 글, 그리고 채침의 홍공은내편, 그리고 장품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석이 있고, 또 이순이라는 조선학자의 주석이 있고, 또 한방이라는 명나라 학자의 이 도해를 가져와서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책을 끌고 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박스치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동학장판의 범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경 홍범을 중심에 놓고 연원을 낙서해서 찾고, 그리고 홍범내편을 통해서 상수학적 설명을 시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목적을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통을 만들고, 그리고 학문의 연원을 성인의 시대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조선이 이 도통을 이을만한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박사단과 같은 인물도 주자하게 조금은 반하는 그런 새로운 해석들도 시작되고, 그리고 소학의 영향을 받는 그런 학자들도 나오는 그런 와중이었지만, 이 박스치라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로지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자학의 나라를 제대로 한번 건설해보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가진 책들은 사실 명나라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없고, 오로지 여기 조선에서만 가능한 책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술표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건 저도 지금 표가 잘 안 보여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전체 구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설명을 좀 구도로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책이 통상의 어떤 왕권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의식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다. 그래서 경학적으로 규명해보자, 그런 문제의식으로 구성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박스치와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에서 이 책을 갖고 평가하고 활용해왔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데,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편집했고 자료를 배치하였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본문에서는 박스치가 저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사람들은 독창성이라든지 어떤 독자적 해석에 관심은 없었고, 어떠한 공자와 주자 이후에 이 사람들이 차마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주자 이후에 볼만한 서적들을 잘 추려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후학들의 교육을 위한 저서들에 많이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술의 의미, 독창성을 드러낸다든지 독자적 해석을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술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저술들이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박사제가 그 41종에 달하는 그 많은 저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술로 생각했던 이 범학전편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결국 조선 도학의 종주라고 할 수 있는 기자의 학문을 복원해보자. 이 기자의 학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서경 홍범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약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이 장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3장은 그렇다면은 이 책은 서경 홍범 외에 이제 특징을 잡자면 결국 홍범학 내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학적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채침이라는 사람이 이 홍범학 내편이라는 책을 지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는지를 먼저 중국에서 일어난 홍범학 내편의 사상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던 이제 하도와 막사가 하나의 원리, 그 주역과 홍범이 하나의 원리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서로 계속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채침은 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채침의 책을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황금 내편수 충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채침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승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상수적인 설명이 미비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명대의 이 연범이파라고 불리는 이 채침의 후예들이죠. 채침의 후예들은 이것을 계속 구현하고 설명하고 추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웅종립, 한방기, 장품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랬는데 청대 고증학이 이제 부상하면서 완전히 부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주역이랑 홍범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주역의 역사가 있고 홍범에는 홍범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왜 자꾸 섞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하도와 낙서를 자꾸 읽는 것도 다 거짓이다. 이러한 이제 비판이 일어나거든요, 청대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채침의 설이 송원 명대까지 가지만 그 이후에는 쇠퇴하게 되는 거죠.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달라다는 거죠. 조선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명나라의 구화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7세기 인물들은. 이분들은 아직 사고전서가 들어오기 전이고 청나라의 고증학에 아직 맛을 보기 이전의 학자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성리대전 그리고 채침의 해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성리대전이라는 책이 어떻게 들어왔고 전문적인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순이라는 사람이 이 홍범학 내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활동하던 때가 퇴계 이황,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시대에는 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썼다고 소문절설 알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문답을 합니다. 퇴계가 이 책이 어떠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깨달음을 얻어서 책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이 주를 이루던 그런 시절에
이제 이순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었고, 그리고 뒤에는 장형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역학도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온갖 수만 가지 역학에 관한 설을 가운데 이제 낙서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 홍공원 내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도상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채침을 도통의 일부로 잘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하나의 인물은 신최라는 사람입니다. 신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박사채랑 인척 관계예요. 외할아버지가 이제 신흠이라는 사람인데, 신흠이라는 사람은 조선에서 최초로 또 황급 경세서를 주석한 사람입니다. 선천규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사채의 외가에서는 적어도 이 상수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가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박사채 스스로도 우리 외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외삼촌이 신익성이라는 사람이 또 동사보편이라는 책을 또 지었기 때문에 또 황급경세서 연구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손자가 되는 신최라는 사람이 이 홍공원 내편의 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최의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 홍공원 내편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는 계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사채의 범업장편은 이 홍공원 내편의 의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기자 학문이 뭔지, 기자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알아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이 자료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박사채의 의도가 이 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말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 제가 서경 홍범을 중심으로 앞에는 역학계몽이 있고 뒤에는 홍공학문 내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4장의 1절은 그 역학계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역학계몽에서 이제 하도와 주역, 낙서와 홍범이 왜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희상의 통감 전편이라는 책을 편입시키는데 자료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 끼워 넣는 이유가 뭐냐? 낙서의 시대와 홍범의 시대를 상수학적으로 연결해보자. 그래서 김희상도 도상을 지어가지고 상수학적인 원리가, 원래는 하도 낙서 그림, 맨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점이랑 그냥 숫자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홍범의 가르침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르침이 뭔지를 이제 증명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2절에서는 천인상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박사채 스스로 홍범의 가르침은 바로 천인상승이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저는 이제 이 상승이라는 말을 잘 몰랐었는데 이게 결국에 역학이랑 상수학적인 의미로 해서 숫자가 서로 곱해지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계속 순환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활용되는 용어가 바로 상승인데, 천인 간에 서로 주고받음을 가지고 이 서경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박사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앞에, 그러니까 그 홍범이라는 2장 그 도상 가운데 권근의 그 도상을 가져오는 이유도 이 천인관계 때문입니다. 천인관계를 잘 설명해보자. 그래서 권근의 도상에도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천인상승의 홍범 이해라는 이 절에서는 제가 이제 박사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상승의 어떤 용례 개념을 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홍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제가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사채가 채침까지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채침의 가르침을 잘 편입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비판을 하냐? 채침이 쓴 글이랑 그 도상들을 보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도상은 아니고 글을 보게 되다 보면 천인론이 철저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부 조목에.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삼덕이라는 그 덕목이 있거든요.
홍범 구조가. 근데 삼덕이 채취임의 구조에서는 인만 돼 있어요. 천인의 구조가 아니라 인만 배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이다. 여기에도 역시 천이 들어가 있고 인만 있는 곳이 없고 천만 있는 곳이 없다. 모든 홍범 구조의 모든 종목에 다 천인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 박세천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상수학적으로 수를 벗어나는 상수학적인 맥락을 벗어나는 세계는 없다. 그것을 정치적으로든 어떤 경사적으로든 이것을 반영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이제 홍범왕 맥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절 2장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마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범학책이 그냥 뜬금없이 짠하고 나타나는 책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전범이 있어요. 전범이 뭐냐면 이이가 쓴 기자식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윤두수가 지은 기자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이가 쓴 기자시기는 짧아요. 짧은데 이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조선은 이 기자의 학문을 이어받은 땅이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한 사상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드러내놨는데 이 뜻을 이어받고자 했고요. 기본적으로 박사씨는 완전 이의 매니아입니다. 이의 문집을 다 편수하고 기초를 한 최초의 인물이 박해체거든요. 그러고 나서 윤두수의 경우에는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기자가 왜 우리랑 왜 조선이랑 관련돼 있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봅니다. 알맹이, 그러니까 원리, 아까 말씀드린 상수학적인 원리라든지 이 홍범의 원료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라고 이해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맥락을 합쳐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뜻과 실적, 실제 행적,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과 사상적, 원리적 맥락을 결합시켜서 이 책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3번에 성학의 실현은 조선에서 할 수 있다. 왜 자꾸 이 얘기 자꾸 하냐면 당시에 이제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중화의 질서가 이 사람한테는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와 같은 얼마 가지 못할 청나라가 망할 걸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있어야 되느냐, 성학을 어떻게 구현해내야 되느냐,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 범학장편하고 이 탕평론하고 정말 관련이 있는가? 저는 일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침이나 주희의 조자의 이 설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근의 조상을 이용한 부분이나 그래서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 탕평론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지 이것을 직접 관련짓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 4장의 그러니까 4절의 네 번째 맥락에서 제가 좀 말을 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논하고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일단은 조선의 홍범학이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쓰게 되지만 특히 이 박세체의 경우에는 상수학적인 규명을 목표로 삼고 그 상수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증하고 구현해보자. 어떻게 보면 되게 시대착오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인물들, 그 중앙과 가까운 그 학자들의 10년의 전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당시에는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실 회원님들께서는요 아마 미리 같이 공개된 영상의 URL 주소와 함께 같이 공개된 우리
김정철 선생님의 발표문과 요약 발표 PPT를 같이 보시게 될 거니까요. 아마 그게 발표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따라가기 힘드네요. 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토론을 같이 이제 김정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계신 조현웅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시간 넉넉히 가지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넘치기 때문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노평문이 어디서 노평문. 그러면은 그냥 잠깐 그럼 잠깐 노평문 출력을 하는 걸로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평은 우리 한중현에서 조현웅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한 짧은 논평문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크게 보아 봉수학의 조선적 전개를 채침의 홍분 황금 4편의 수용과 이해가 조선 후기의 유학자 박세채의 범학 전편으로 발전 종합 및 변형되어간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그간 소론의 영수나 예학의 대가 등 주로 정치적 입장에 의해 이해되어 왔던 박세채의 학문과 사상을 그의 저술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 자체에 선구적 의의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현존하는 범학 전편 9종의 전국의 판본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기존 연구의 문헌학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도 연구자의 예리하고 성실한 학문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논평자로서 주로 신유학과 조선유학의 이기심성론을 위주로 수업과 수련을 받아온 탓에 이 분야의 전문적인 수로들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아는 바에 입각하여 생긴 의문점 몇 가지를 제기하는 것으로 부족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논문의 철학적 의미와 철학사적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채침이 서집천서에서 주장한 대로 서경의 근본 정신은 다스림의 요체를 마음에 수련해서 찾는데 거기에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침이 홍범 황금 4편을 통해 제창한 상수학적 홍범학, 즉 홍수학 또한 신유학의 이기심성론이 정초한 문제의식의 바탕 위에서 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박세채의 경학저술이 선행연구에서 17세기 조선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심학상의 여러 문제들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듯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철학사적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학이라는 개념이 가진 번거로움 혹은 미끄러움에 관한 사유입니다. 이는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조선시대의 학술 환경은 개인 저술의 독창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술은 주로 경학이나 리학에 있어서의 해석 및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선생님께서는 보완이나 편집 혹은 교육 차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대의 텍스트가 갖는 의미나 덕법은 오늘날 생산되는 텍스트의 그것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경학저술 안에서 철학적 사유를 읽어내기 어렵게 만드는 제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박세채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혹은 전근대에 철학하는 행위로서의 저술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제 논문 목차에도 저술의 의미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조금 견해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좀 총론적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강론인데 역시 천인 상승의 함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그의 천인 관계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명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저술 안에서 이 개념이 텍스트나 도상 등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나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학교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PPT에 이 천자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관련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세채의 기자 전송의 의도가 주자의 토착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중화 의식과 어떤 관계가 물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아까
이전의 역사, 그 당호 3대의 역사화 작업과 박세채의 기자 기성 작업이 병행하는 유사한 역사 철학적 정치적 입장에 서서 행해졌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 논평이라기보다 질문들을 좀 모았는데 예, 이상으로 논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였고요. 아니, 네 가지였고 좀 정리하면 한 1, 2번을 같이 이제 묶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이고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청중들께서 이 첫인상생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3번 질문을 그러면 좀 빼놨다가 같이 청중 질문을 같이 엮어서 하실까요? 어떻게 그냥 일단 들어보고 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개 질문 다. 네. 예, 저는 한 이틀 정도 사이에 제 프로문을 부탁드려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 뭐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따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1번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예, 서 직전 서에서 채침은 이제 서경 자체를 일종의 경세서, 제왕의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직전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마음 수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채침은 주희의 황급변, 아까 제가 글에 포함되어 있던 이 광학편 안에 있는 이 황급변이라는 그 자체가 황급을 구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5번의 황급이 있는데 그 이전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천도와 인도가 바로 서고 그러면서 황급이 거기서 자리를 올라간 거죠. 최정점 올라가서 있으면 나머지는 이 황급이 행하는 정치적 행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늘의 징험 이것들이 엮여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하나의 체계처럼 적어도 중국 한대까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수양적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세채하고 또 좀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숙종하고 대화를 그때를 상당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계속 주장하는 것이 경입니다. 경. 근데 그 경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이 서경이죠. 서직전입니다. 홍범구주의 2번이 경용 오사인데 오사라는 것은 모언시청사라고 해서 우리의 용모,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항상 공경하게 경이라는 태도 우리가 보통 경이라고 하면은 특히 한국 철학에는 퇴계를 많이 떠올리지만 그 경의 가장 오래된 정보가 바로 이 서경 홍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어떤 교육, 왕의 어떤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를 서경에서 찾았고 이 홍범에서 찾았고 그래서 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조선 유학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1번 질문은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 우리가 조선시대 텍스트나 과거의 어떤 텍스트를 볼 때 그리고 제가 여기 한천하에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현대 한국 현대 철학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에서 우리가 철학적 논의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 철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정의된 철저하게 어떤 사변적으로 정의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는 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좁은 개념의 철학 정의를 들이대게 되다 보면 사실 동양, 중국 어디에도 사실은 철학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철학적인 사유가 없어진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근현대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차이, 어떤 사유의 차이를 무엇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논문을 기획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우리가 그 시대와 지금 조선 시대와 지금 현대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일단 인정하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마음, 무슨 생각, 어떠한 사유 구조로 이 책을 구성하고 내용을 읽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돼. 평생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원론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나중에 따로 아니, 같이 하세요. 예. 세 번째는 천인상승의 개념을 제가 학위 논문 발표하고 나서 이 노평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제가 좀 내가 너무 이 상수학적인 측면에 치중해서 상승이라는 말을 파악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사이에 좀 찾아봤는데, 상승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 역학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말이 주로 역학에서는 서로 곱하는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면서 하늘의 질서를 이루고 땅의 질서를 이루는 그런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승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변역이지 않습니까? 치란이 계속 갈마드는 관계를 설명할 때 치란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일반 문집에서나 이런 데서 살펴보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많이 씁니다. 끊임없이 순환 반복되는 어떤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시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상승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앞에 제가 많이 하도와 낙서 관계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도만 있다고 해서 낙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낙서만 있다고 해서 하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도에도 낙서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고 낙서에도 하도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둘은 따로따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상승의 관계를 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도상이 있냐고 물어보셨죠. 도상이 바로 서전대전 앞에 구주상승 득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하늘에서는 숫자 5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세계가 창조가 되고, 땅에서는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구주의 나머지 숫자들이 상승해가지고, 예를 들면 3은 9가 되고, 그리고 7은 49가 되고 9는 81이 되는 그런 도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하늘의 변화가 상징되고, 땅에서는 그침을 상징하는, 정지, 어떤 안정됨을 상징하는 그림을 표현함으로써 사실은 전통시대의 천원 지방설이죠. 이것을 반영해서 이 천하가 하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상승 개념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책에서는 채칙이 오사는 사람의 일이고 오행은 천의 일이고, 이걸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삼덕에 있어서도 임금이 인간으로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행위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계속 천의 작용이 함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인상승의 관계, 이 수의 세계, 상수의 세계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자연물은 없다, 만물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상승 개념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4번 질문은, 이거 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자 전승의 의도. 마치 제가 앞에서 발표한 것만 들으면 마치 갑자기 조선시대 갑자기 기자 전승을 한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면 고려의 사시인들이 와서 너희 나라는 기자가 왔던 나라이니 어떤 게 남아있느냐 물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최치원까지 결국 올라갑니다. 네. 이미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는 사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었고 경서에서 그런 의미를 좀 드러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사실은 다 너무 파편적이고 단순한 기록들 중심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 조선시대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는 이 중화질서가 무너지는 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선시대 군인들이 이런 기록들을 좀 모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구성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이상의 통감영편,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이상 이전에도 사실 이 시도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씨였는데 유소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통감전편이 아니라 통감외전이라는 어떤 그런 글을 쓰시는데 그 책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백가의 이야기들, 제자 백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반성의식에서도 김이상이 나왔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그 사고전서 그 제후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김이상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한번 주공 이전의 역사, 우리 사망 오제의 역사를 다 한번 복원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구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주자학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들이 김이상 이후에도 계속 됐었고 김이상 이후에는 또 통감소편이라는 책도 나오고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찾아서 다 구성해보자. 그런데 그 아이디어의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소홍입니다. 소홍이 이제 한국경제사에서 역사 연대표를 만들죠. 사망 오제 시대부터 모든 역사의 연대표를 만들면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사료도 없고 전사로 같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시대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자도 주공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서술해 왔는데 그 소홍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성인의 시대인데 왜 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느냐, 그런 반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역사화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 떠나서 이 사람한테 정말 신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그런 작업도 있었고, 조선에서도 그렇다면 성인시대에 기자가 나왔네, 그 기자가 조선으로 옮겨왔네, 뭐 그런 아이디어로 아마 이 책을 구성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조영우 선생님 뭐 더 추가 질문 또는 반론 뭐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론은 아닌데요. 아까 저희 PPT 네. 마지막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역사적 정당화와 이제 상수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역사 통감 이전 혹은 이후의 역사를 확립하는데 어떤 기초가 된 것이 소홍의 수리적 연대표 이런 이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자기들의 성서적 연대와 그 중국의 연대가 자기들 성경보다 더 이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뭔가 서양에서 반영을 일으키고 또 노아와 후임금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그런 고증 비슷한 것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역사학적인 그 정당화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순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홍 본인이 좀 역사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상수학적인 설명을 했다고 할 때 상수학이라는 게 그런 역사학적인 관심에서 촉발된 건지 그게 약간 곤란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수에 대한 수리 철학적인 그런 신비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두 가지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서 계시는데, 예, 일단 소홍의 입장에서는 그 상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숫자가 있고, 그 보통 12만 9,600이라는 이제 천지 우주를 상징하는 숫자를 상정해 놓고 이것을 이 중국 역사에 대입시켜서 역사 시대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홍의 모델은 사실은 이 상수에서 도망갈 수 없는 대상은 없는 겁니다. 역사든 음악이든 의문이든 우리의 생활 모든 생활 전반이 전부 다 숫자와 상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영양표를 만들어 보니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가까운 시대부터 다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추보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추보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도 있고 그 허무맹랑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소홍이 그 체계를 만들고 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특히 주자가 이 소홍을 많이 추존하게 되면서 그것이 조선으로 그대로 영향을 줬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사실은 소홍을 아주 깊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제가 PPT에 마지막에 올려드린 도상은, 예,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갑자기 또 발표를 하는 느낌도 들리지만, 보시면 지금 좀 그림이 작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천인의 관계로 해서 지금 이거는 이 권근의 도설인데, 사실상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한 두 구절 빼고는 전부 다 채침이 쓴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다만 권근이 한 일은 가운데에 황극이 개천도 입인극이라는 말을 해서 군주가 결국 하늘을 이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제도와 어떤 정치를 행하는 주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이 천인 상승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위에서 보시게 되면 천인을 가운데 놓고, 즉 오른쪽 오행에는 천이 이어져 있어요. 천이. 그리고 가운데 오사와 팔정이 인으로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 천이 왼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여기 또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오행과 오기는 천의 측면, 그리고 팔정과 오사와 팔정은 인간의 측면으로 나눠놨죠. 이 부분이 박스체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발견된 것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삼덕에는 지금 천이 없죠. 나머지는 다 천인이 다 배속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천이 없는데, 전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약간 착오가 있거나 잘못 그려진 그림이 아닌가 했는데, 채침의 선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황극이 선 이후에 처음으로 정사를 베푸는 단계가 바로 이 삼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이 하는 일이니까, 임금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스림을 행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인해만 배속시킨 겁니다. 채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버스체 국들은 여기에도 역시 천, 사람과 천이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많이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천인관계가 이 구주 모두의 두루두루, 그러니까 황극을 제외한 8주의 두루두루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박세체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되셨나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우리 청중 많지는 않은 우리 청중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뚫고 와주신 선생님들 다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까 상승 되게 궁금해요. 예, 지금 네. 구태환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시고 네, 아까 계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끼리 했었는데 지금 조현웅 선생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진짜 무식해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럼 천인상승이라는 말은 누가 쓴 거예요? 처음 나온 정보. 천인상승의 정보는 그러니까 박수체가 한 말이고요. 이전에는 천인상승이라는 말은 없고 칠한상승. 그러니까 역학을 논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순환 시대가 왔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좋은 시대가 오는
그것을 계속 닮아주고 중복되는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용어로 상승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역학에서 나온 용어지만 일상적인 용어로도 쓰여서 뭐 시구나 이런 데서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 뭐 이게 끊임없는 어떤 고생이라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어떤 상황들이 어떤 중복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찾은 정보는 그 정도고 일단 역학적인 정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어떤 역학적인 부분, 상수학적인 부분들이 좀 정보적으로는 가장 앞선 정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이 상승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그 이전에는 다른 문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잘 의미인가요? 없습니다. 네. 천인을 두고 상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제 상상력인데 네네. 이건 그럼 박세채가 썼다면 네. 율곡한테 영향 받은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곡도 역시 황구경세사 영향을 많이 받은 아니 제 말은 네. 이제 뭐냐면 이기론에서 사칠론에서 사치론에서요? 예, 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김정수 선생이 설명하는 방식이 네네. 그렇다면 상승이 이제 서로 연관을 주고받는다. 네.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는 서로 계속 있는다, 네. 서로 영향을 끼친다, 완전 예. 탄다 의미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되게 독특한 거죠. 예, 독특한 거죠. 그냥 이걸 제가 봤을 때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제 논문 사장에서는 핵심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에 제 하드막스를 배치하고 뒤에다 이제 홍범 내편을 배치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그걸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네, 제가 아직 입차가 아직 완전히 정리였어요. 네, 그렇게 편집할 예정입니다. 기왕 한 번. 천이 인에 승한다? 그럼 그렇게까지 상상 그 앞에서의 그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재밌는 천이 거는 인승하고 그러면 인이 그 승하고 천의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여기서는 그 왕권을 의미한다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고민했는데 이거 말고 제가 20페이지를 쓴 제 그냥 페이퍼에는 그 천인 상승이 어떻게 설명되는지가 나와요.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치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 다스리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 박스체가 여기서 어떻게 풀고 있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산덕에 대한 얘기예요. 강류의 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질이 풍부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기질, 평강, 강구루, 서구, 침장 공명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들을 다스리는 걸로 이해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서경 해석에서는 보통 임금이 이제 백성들의 모자라고 차고 넘치는 여러 가지 기질의 차이를 다스리는 걸로 보통 이해를 해왔는데, 만약 제가 이 박세채가 쓴 글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인성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심으로 인심을 다스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론적인 맥락도 있지만 약간 인성론적인 맥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 다스린다는 이유가 하늘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부여해준 무언가를 다스리는 맥락으로 사실 이 박세채는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부여받은 대상이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 백성들이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더 제가 다른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기억 하나 네. 진짜 궁금해갖고 상수학적 이해란 무엇을 의미해요? 제가 근데 용어를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서경 홍범의 상수학적 이해를 통한 기자 한문의 복원 있잖아요. 일단 서경 홍범을 달리 해석할 정도가 있나요? 제가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학적 이해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게 개념 정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렇다면 예,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지금 개념적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 명쾌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냥 네. 서경 홍범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 그러니까 17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간에는 따로따로 상수학적 이해도 있었고 아닌 해석들이 있었던 거죠. 각각 다른 분야로 이어졌던 해석 정통이 있었던 겁니다. 수학적 정통이라는 것도 이제 채침을 중심으로 한 명대에 이어져 오고 있던 수학으로, 낙서의 수로 서경을 보자. 낙서의 수가 홍범에 반영되어 있고 그 홍범에 대한 설명을 홍범 내편에서 하고 있다. 이 계승 관계가 있거든요. 채침으로 이어지는 상수학적 홍범 해석의 계승이 있었던 건데, 이것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상수학적인 해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기자가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사실은 기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잘 없어요. 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범을 이해하려면 기존에 잘 몰랐던 수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을 하는 거지, 기자가 끼어들 틈은 잘 없었습니다. 근데 박씨의 경우에는 이 기자가 말했던 홍범을 이 홍범왕국 내편이라는 약간 상수학적, 수학적, 정확히 말하면 본수, 그러니까 리수적 이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범수, 그러니까 홍범의 수, 혹은 주백권 선생님 이제 역철학사 같은데 보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리수적 이해, 수리적 이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상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서의 수에서 기원했다고 보기 때문에 리수론적 이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용어 규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이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리수론적 이해라고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를 통해서 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내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조선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박사체가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기자 한 분의 보고는 용어가 너무 안 좋다고 저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좀 고쳐라. 말도 별로 멋있지도 않고. 네, 어쨌든 네. 상수학 개념 부정하기 힘들다면 네. 방금 말씀하셨던 리수적이에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 개념, 네네. 반대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네네. 홍원탑을 제가 해도 괜찮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질문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질문하셨던 우리 박영민 선생님 뒤에 계신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저는 이 논문이 흥미로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가로 주로 이해되었던 평가되었던 박사체를 사상적인 네. 조명하는 데 있다라고. 네, 경학과로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조선 학술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특히 17세기 조선 학술과 사상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7세기 박사체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조선의 학술이나 사상적 경향 대체로 어땠고 그 가운데서 박사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송시열하고 비교해보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가장 율곡스러운 거를 이것이 바로 율곡학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이 박세체는 율곡이 말한 모든 것을 내가 한번 다 자료에 집어넣어서 전해주겠다.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박세체랑 송시열이 대립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자료를 시사할 때 특히 율곡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박세체는 다 집어넣어 그대로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송시열은 야 이거 아니야, 다 집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파의식 아주 철저하게 송시열은 이거는 청년 율곡이 그냥 습작하다 버린 거거나 이거는 율곡하고 상관없어, 이건 버려야 돼 라고 했는데, 박세체는 그래도 이건 다 그대로 넣어서 전해야 돼 한다. 그러면서 율곡의 문집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율곡이 뭐 저기 금강산에 입산하던 무렵에 계모와 이제 뭐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구라든 이런 거 청년 율곡이 썼던 그런 글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박세채 이후에 이제 율곡 전서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 글이 다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시열이 노론이 주도하게 되면서 이러한 기록들은 아유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서 다 잘리고 없어졌는데 다행히도 지금 박세채가 편찬했던 율곡 문집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아 완전히 차이가 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자료 중심적이고 박학하고 웬만하면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대신에 약간 철학적인 문제의식이라든지 약간 강한 어떤 문제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주도해야 돼 약간 이런 걸 계속 감추려고 잘 드러내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책들이 거의 다 편집 때 유치라고 하죠. 유치의 방법을 써서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 개성 없네? 아니 이 사람 별 생각이 없구나. 약간 그렇게 많이 취급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저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다 그냥 어디서 다 이용해온 글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저술들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의 체계라든지 의도를 알 수 있는 그 행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거고요. 네. 그 한 사례를 만든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그 상수학의 계보, 그 수역에 있어서 계보 안에서 박세채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송시열과의 비교에 있어서 그렇죠. 차이 정도로 당연하죠.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신최라는 사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망 내편을 수용한 그러니까 미수적 이해를 시도했던 조선의 그 계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박세채가 도착한 것은 그러면 홍보망 내편에서 채침이 말하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조선에서 홍보망 내편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다른 의미를 끄집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망 내편의 의미를 서천의 상승으로 보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채침의 어떤 사상을 내가 이해해보자 이런 의지가 아니라 조선의 도통을 구성하는 그 작업 가운데에 홍보망 내편을 끼워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기자의 어떤 상을 재정립한다든지 기자의 학문을 되돌려서 한번 성학을 한번 조선에서 실현해보자 약간 그런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지 아니었으면 굳이 이 앞에는 역계몽을 배치하고 뒤에다가 홍보망 내편을 배치하면서 이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박영민 선생님께서 주는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7세기 조선의 조선 철학의 사상적 경향과 특징을 가져왔을 때 크게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였거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얼마나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짧게 얘기했었어요. 네. 일단 17세기 유학에 대한 그 철학사 혹은 사상사적인 정의가 보통 예학의 시대예요. 예학에 대해서 침착했다. 그래서 아주 주자주의에 충실했다. 그런데 어떻게?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특히 철학 쪽에서. 어떻게? 예학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과거의 자료들,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뭐 율곡이나 그러니까 이이라나 그 이황 같은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펼쳤으니까 그 이후에 17세기의 학자들은 자부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주작을 이제 충분히 소화를 해서 자기화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정도로 자료가 일단 많이 들어와요. 명나라에서 수입한 여러 가지 책들이 전국적으로 가능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사서 오경대전이라든지 성리대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예학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학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이 갑자기 막 커져요. 그러니까 16세기 어떤 하나의 작품, 뭐 주자의 어떤 한 론에 대해서 토론을 주기 시작했다면은 17세기는 이것을 한번 크게 모아가지고 주자학은 이러는 거야. 주자학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라는 약간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좀 매니악하긴 하지만 그런 시도가 이루어져서
적기 때문에 사실은 18세기,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에 어떤 그런 시도들이 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장의 부부와 같은 네.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지향을 네. 오히려 좀 약화시키고 그걸 평가를 약화시키고 그 박세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네. 사이 그 시대에서 사상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게 저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봉합적에 너무 한정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정치가의 박세체와 네. 사상적 박세체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 사상가로서의 박세체, 학자로서의 박세체의 의미가 자꾸 축소된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발표에서 들었는데 전체 논문을 제가 다 보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급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예. 네. 말을 그만하고 싶은데. 네? 딱 방금 왜? 방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거한 이야기를 할까? 알겠습니다. 김정철 선생님이 17세기 예학에 대해서 네. 이렇게 아까 뭐 별로 철학적인 논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많지 않다는 거죠. 아니죠. 저는 저도 끔찍히 싫어합니다만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치열하고 철학적인 논의가 많아요. 아니요. 오해신가. 그러니까 현대학자들이 예하학의 시대라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하학의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현대학자들이 거기에 예. 대해서 물론 당연히 이해하게. 그리고 이제 방금 박용희 선생 이야기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계속 경학적 문제의식과 정치적 문제의식을 계속 구분하는데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 판단에서 좀 빠져나오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평생 경학을 하다가 어쩌다가 궁궐에 나가서 이렇게 이 사람 정말 54세에 처음 저기 궁궐에 나가서 제대로 활약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냥 초야에 계속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경학에 더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잔학관에 대해서 저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학가의 이미지가 많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저는 좀 부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 한철원 회원들인데요. 오늘 한철원 회원도 아니신데 흔쾌히 이제 토론자의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이제 한중현에서 조영웅 선생님 오셨는데요. 토론비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근데 또 먼 길 오늘 비도 많이 오는 날 오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멘트를 조영웅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김철쌤 하시는 작업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작년에 수업도 한번 교수님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몇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고 정학과 역학과 수학이 함께 합쳐져서 홍보를 해석하는데 근데 성리대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에 굉장한 교양이었던 거예요. 방금도 정치학적 문제의식과 경학적 문제의식 제왕학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이 심학 문제의식하고도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예지 이런 거를 정말 따라가기 어렵구나. 그들은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그 교양으로 이런 학문을 다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에 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방법을 정말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 김철쌤 논문을 되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걸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번 시작 멘트와 끝 멘트를 한철원 소개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의 혼이자 시대의 모습에 대한 반영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0년 7월 원래 발표회를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 이제 다음에 또 뵈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번 6월달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원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